자, 교재 4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단원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봅시다. 19세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19세기 말에는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개항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구를 개방을 하고 원치 않았던 국가와 교류와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외세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여러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근대화된 일본 등에 의해서 중국, 일본, 한국이 개항을 당하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외세들이 기존의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외세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개항을 당했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우리도 나라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근대적인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위한 국가의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19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었던 외세에 의한 개항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근대적 개혁을 어떻게 시도했는가에 대해서 중국, 일본, 조선 순으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청의 개혁과 근대적 개혁 시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8세기에 가게 되면서 영국은 이 동아시아의 교역망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국책 회사를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무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무역국이 바로 어디였냐면은 청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 상인들과의 교역을 자유롭게 허용했나요? 제한된 형태로 허용했나요? 제한된 형태로 허용했어요. 그죠? 오직 청나라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그마저도 광저우 딱 한 군데만 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상인들의 경우에는 공행이 팔지 않으면 청나라의 물건을 사갈 수 없었고 공행이 사주지 않으면 영국의 물건을 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둘의 관계에서 영국은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을 했는데 영국 내에서 차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수입되는 차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은 이 청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무엇을 청나라에게 지불했었나요? 바로 은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차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국에서 청나라로 빠져나가는 은의 양 또한 어떻게 됐어요? 크게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영국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느냐? 은이 부족한 이런 어떤 무역 적자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국가의 무역 관계에서 어느 한쪽 국가만이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무역을 가지고 무슨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영국은 이러한 어떤 청나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나라에다 무엇을 팔기 시작을 하나요? 바로 인도산 아편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어떤 무역으로 변신했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영국은 삼강무역을 도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존의 영국과 청나라의 관계 사이에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인도를 끌어들였어요. 그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면서 청나라의 많은 양의 은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인도는 영국의 무엇이었나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자, 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와 공장이 무엇이었냐면은 방직기, 방적기, 방직공장, 방적공장이었어요. 면직물을 생산하는 공업이 가장 먼저 발달했습니다. 면직물의 주요 원료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화솜이었는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화솜 생산지였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많은 면직물의 원료인 목화를 인도에서 수입해 간 다음에 영국에서 공장에서 돌려서 그걸로 뭘 만들어요? 면직물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인도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국에서 공장과 기계로 만든 면직물이 인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면직물보다 값이 어땠을까? 더 비쌀까요? 쌀까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하고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거하고 뭐가 더 값이 싸? 당연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양도 많고 값도 더 쌉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인도의 전통적인 면직물 수공업자들은 망하게 되고 이후에 영국의 면직물 산업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인도에서 많은 양의 은이 또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에서 무엇을 재배해요?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재배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처음에 청나라한테 팔 때는 어떻게 값을 거의 공짜로 나눠주자시피 나눠줍니다. 팝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점차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편을 끊지 못한 청나라인들의 경우에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아편을 사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했던 은이 이 아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영국이 이 청나라와의 무역 적자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가지고 19세기의 삼각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지금까지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아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밑줄 칩시다. 청나라에서 무엇이 확산되면서 아편 중독이 확산이 되면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고요.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요.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청나라 입장에서 큰 문제였느냐? 청나라는 어떤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은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삼는 은본이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은본이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중국의 은이 그렇죠. 은 보유량이 많아야 중국의 이런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지금 아편의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은의 양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은의 값이 급등하면서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은으로 세금을 걷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은이 없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청나라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아편의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중독되면은 점차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편 중독의 확산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건강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청나라 당연히 아편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돼요. 단속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미 이것을 단속하려고 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네, 아편을 단속을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아편을 단속을 하는 청나라 정부의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희, 옹정, 권룡의 3대에 거친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서 청나라 관료 사회는 상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런 어떤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 같은 것들을 먹이면은 이런 어떤 아편 단속 같은 것들을 빠져나가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아편을 단속해야 되는 청나라 관리들조차도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죠? 아편 중독자가 아편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아편 단속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 아편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 대신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이름 정도 기억해 둘게요.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아편 단속 특별 담당관으로 임명합니다. 흠차 대신이라고 하는 직책이었는데요. 자, 이 임칙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뇌물 같은 거 절대 받지 않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 바로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임칙서를 직접 불러요. 야, 네 말고는 이 일 할 사람이 없다. 네가 반드시 아편의 단속에 성공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년 결백하기도 유명했던 임칙서가 아편 단속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이 되면서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출국 바로 광저우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칙서가 흠차 대신으로 광저우에 파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광저우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왜 아편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아편 단속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 뭐라 그랬어요? 청나라 관리들 중에서도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임칙서 어떻게 하냐면요, 광저우에 내려와서 모든 청나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아편을 단속해야 되는데 여기 아편 중독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숨 하나 살려줄 테니까 아편 중독자 있으면 손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 든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딱 3시간만 앉아 있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청나라 관리들 사이에서 같이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편을 오랫동안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내려오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기 죽일 땐 죽이더라도 제발 아편 한 대만 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날뛰는 아편 중독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 광저우의 관리들 가운데 아편 중독자들 싹 다 가려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아편 단속에 나섰던 인물이 바로 이 임칙서라는 사람이에요. 뇌물 같은 거 당연히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칙서에 의해서 밑주십시다. 철저하게 아편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청의 아편 단속이 강화되었고요. 이 임칙서는 아편을 몰수해서 폐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임칙서가 저기 아편을 몰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사실 근데 몰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칙서는 아편을 몰수하지 않고 아편을 영국 상인들로부터 가져간 다음에 그 값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차로 대신 지불하긴 했거든요. 물론 제 값을 다 쳐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몰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걸 몰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임칙서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 영국 상인들한테 가요. 마약상들한테 니네 아편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다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영국의 아편 상인들의 경우에는 한 2,000박스 정도, 1,000박스 정도 내놓습니다. 자, 하지만 임칙서가 알고 있었어요. 너네 더 숨기고 있잖아, 다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마약상들은 이게 다예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뻥을 치고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임칙서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영국의 아편 상인들이 사는 지역을 군대로 봉쇄하고 니네가 아편 남은 거 다 내놓지 않으면은 너네는 결코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다 내놓을 때까지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게 군대로 막아버립니다. 자, 결국에는 영국의 마약상들이 항복을 해서 아편을 몇 상자를 내놓느냐? 약 2만 상자를 내놓게 됩니다. 물론 임칙서는 그것을 약간의 찻값으로 대신 지불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편을 아예 몰수하였다 라는 표현보다는 교재에 아편을 청나라 영국 상인들로부터 가져와서 폐기하였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몰수를 폐기로 고쳐주세요. 자, 이 영국 상인들로부터 가져온 아편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임칙서는요? 어떻게 했을까? 네, 불태우면은 아편 중독자가 더 늘어나니까 전부 다 바다에다가 녹여가지고 흘러보냈습니다. 이렇게 아편을 몰수해서 폐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성공적인 아편의 단속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이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자기들이 마약 팔다가 걸려가지고 마약 뺏겼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죠?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하지만 영국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청나라가 우리의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이유로 영국은 함대를 파견해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의 시작이었다?
미치십시다.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 내에서는 이러한 어떤 아편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약 팔다 걸려가지고 마약을 압수당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느냐? 이거 전쟁할 이유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하면 우리는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는 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영국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과의 전쟁에서 미쳐줍시다. 영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왜냐면은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였기 때문에 산업화된, 근대화된, 훨씬 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대포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포였죠. 영국 뭐 타고 왔느냐? 증기 철갑선을 타고 옵니다. 돛단 배나 노젓는 배가 아니라 증기기관에 의해서 굴러가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나라가 대포를 빡빡빡 쏩니다. 영국 배에 가가지고 쾅 하고 맞아요. 그런데 영국 배에 청나라 대포가 날아와서 슉 와서 퉁 하고 튕겨져 나가요. 영국 배는 청나라 대포를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영국의 함대가 쏜 대포는 청나라 군사 기지에 그대로 꽂히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죠. 일방적인 폭행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영국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결국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영국이 요구하는 무역의 조건들을 들어주게 되니 그게 바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맺어졌던 근대적인 조약,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이 왜 난징 조약이냐면요, 오른쪽 아래 나와 있는데 중국의 난징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조약의 이름이 난징 조약이에요. 난징은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난징입니다. 명나라 때 수도였던 적도 있었고요. 북경이 우리가 이제 베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난징은 남경, 남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난징입니다. 중국에서 뭐 거의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조약을 맺었으니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었고, 난징 조약은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통해서 맺은 외교 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맺어진 최초의 유럽식 근대적인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바로 이 난징 조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결국 청나라는 어떤 것들을 영국에게 허용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항구인 광저우는 물론이고요. 상하이를 비롯해서 밀주칩시다. 5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개항을 하게 되고요. 영국은 청나라에게 자신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의 기지, 거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홍콩 땅을 넘겨주게 돼요. 홍콩을 할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은 영국 땅이 되고요. 1997년까지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랑만 교역할 수밖에 없는 거, 공행이랑만 교역할 수밖에 없는 거, 영국이 청과의 무역에서 느끼는 상당히 큰 불편함이었어요. 그래서 밑줄칩시다. 공행 무역의 폐지와 같은 이런 내용들도 난징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약이라고 하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난징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요? 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조약을 가지고 무슨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항구사 시간에 들어봤죠. 그죠? 이러한 조약을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는 개항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서양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일본이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불평등 조약으로 다른 나라의 문을 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난징 조약은 이후에 맺어지게 되는 동아시아의 불평등 조약의 무엇이다? 시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 외국 상인들, 서양 상인들에게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했던 청나라가 난징 조약을 아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난징 조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배운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느냐? 지금까지 청나라랑 싸워본 나라가 없었어요. 그죠? 외국 국가들,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는 그지. 그래서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막상 영국이랑 싸워보니까 어땠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청나라의 군사적인 허약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청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침략적인 접근들을 해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영국을 비롯해서 청나라는 많은 서양 각국들과 추가적인 조약들을 맺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조약들을 통해서 청나라는 서양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권리, 이권을 빼앗기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 것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협정 관세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게 돼요. 자,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관세가 뭔가 여러분 관세가 아나요? 관세? 관세가 무엇인가요? 네, 관세란 자기 나라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가지고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가 한 개 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50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를 사 먹겠어요? 미국 파이를 사 먹겠어요? 미국 파이 사 먹겠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초코파이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미국 파이에다가 뭘 때리는 거예요? 뭘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한 얼마 정도? 한 80원, 90원 정도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파이가 우리나라에서 팔릴 때는 실제로는 130원, 140원 정도에 팔리게 만들어서 초코파이를 보호하는 세금, 그게 바로 뭐다? 관세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외국에 수입되는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상품을 보호하는 것을 가지고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세를 어떻게 정한다? 관세를 협상에서 정한다 라는 게 바로 협정 관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협상해서? 영국과 협상을 해서 관세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협정 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청나라는 자기들 마음대로 관세를 붙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청나라의 관세 자주권이 부정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협정 관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관세를 협상에서 정했을까? 당연히 영국에게 유리하게 정했겠죠. 그죠? 자, 거기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에는 몇 프로의 관세가 붙느냐? 30%의 관세가 붙어요. 100원짜리 영국에 팔 때는 130원에 팔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은 몇 %의 관세가 붙느냐? 5%의 관세가 붙어요. 영국에 100원짜리 청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에 팔린다는 거예요? 105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유리해요? 영국에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죠?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자기에게 유리한 협정 관세의 내용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침투를 유리하게 만드는 이권을 얻어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두 번째 밑줄 칩시다. 영사재판권 같은 것들을 인정받습니다. 영사재판권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나요?
자, 영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영국의 외교관을 영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교관 중에 하나, 영사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의 직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뭐 아예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치의법권을 허용하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사재판권이란 무엇이냐면요. 밑줄칩시다. 중국 내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중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범죄를 누가 처벌한다? 누가 판단한다? 영국의 외교관인 영국 영사가 재판한다라고 하는 게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내용을 넣어놨냐면요. 이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의 관습이나 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영국 사람들의 잘못은 영국 외교관이 재판한다라는 영사재판권이라는 내용을 넣어놓는 겁니다. 요런 거는 조금 좋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나쁘게 해석하자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영국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해도 청나라의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죠? 영국 상인들의 중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최혜국 대우요. 최혜국 대우. 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장 혜택받는 나라의 대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청나라의 허약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후에 많은 서양의 유럽 국가들이 청나라에 침략적인 접근을 해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청나라를 때려서 영국이 갖지 못한 이권을 다른 나라가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국이 청나라에 경제적으로 침투하는데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나라가 영국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이권을 또 다른 나라에게 줄 경우에는 영국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혹은 그와 동일한 이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밑줄 쳤나요? 다른 나라에게 영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권을 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권을 영국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까?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청나라와 서양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이후에 청나라가 서양 유럽 국가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체제가 지금까지 청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 왔던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최혜국 대우 인정 옆에다가 자리가 있으면 요거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더해서 요런 내용도 있었어요. 개항장에서 크리스트교 포교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도 추가적인 조약들을 통해서 청나라가 인정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나라는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나 아담 샬 같은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청나라 강희제 때 로마의 교황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허용할 수 없다. 그건 이제 미신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부정합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전례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어떤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는 선교사들한테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희제 때부터 중국 내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포교가 금지되거든요. 자, 그런데 요런 어떤 난징 조약 이후에 맺어졌던 추가적인 조약을 통해서 중국 전부 다는 아니고 개항장 외국에게 열려있는 곳들에서는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이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도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도 하루빨리 저런 서양 유럽과 같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무기와 그리고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이 시도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밑줄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겪었던 청나라가 첫 번째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요, 밑주십시다.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었고요. 두 번째, 1차 아편전쟁과 이어서 이루어진 2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하루빨리 밑주십시다. 근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자신들의 문을 열게 만들고 자신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차이, 바로 서양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양무운동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무운동이 추진되었던 배경인 태평천국운동과 2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동학농민운동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청나라 말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남부 출신의 인물이었고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으면서 되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과거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몇 달 며칠을 알아놓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그 알아누웠던 그때 홍수전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꿈에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에 젊은 중년 남성이 함께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런저런 계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는 꿈에서 누굴 만났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이 홍수전이 새롭게 창시한 종교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배상제교라고 하는 종교였어요. 자, 배상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배라고 하는 것은 숭배한다라는 뜻이고요. 상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전이 창시한 종교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배상제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게 되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보자면은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뭐라 그러죠? 비슷하지만 다른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교의 사이비 종교가 바로 이 배상제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상제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배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이었고요. 이 배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겠다? 주국 땅에 태평한 천국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 뭔가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태평천국 운동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던 배상제회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약속했느냐? 첫 번째, 유추십시다. 멸만흥한을 주장을 하게 돼요. 멸만흥한.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게 바로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청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19세기 가게 되면서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토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나요? 태어났지만 재산을 가지지 못한 무산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침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멸만흥한의 주장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태평천국 운동은요, 한족 농민들에게 엄청난 뜨거운 인기를 얻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이 배상제회는 이 태평천국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약속했어요. 무엇이냐? 천조 전무 제도 같은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천조 전무 제도. 천조 전무 제도란 무엇이냐? 천조, 하늘나라에 있는 전무, 토지에 대한 제도가 바로 천조 전무 제도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구나 다 평등한 세상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땅 토지제를 시행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갖는 제도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천조전무제도, 배상제회는 한족 농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태평천국이 성공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토지의 균분을 약속했던 거예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이라든지 신분제와 같은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이런 것들의 폐지 같은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심각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약속하다 보니까 하층 농민이라든지 한족들 상당히 어땠을까요? 이런 약속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층 농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규모의 한족 농민의 봉기가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태평천국 군이 장악했던 지역이 까만색으로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디를 점령했어요? 난징을 비롯해서 강남 일대를 점령했어요. 그죠? 알다시피 강남은 중국의 어떤 곳입니까? 경제 중심지예요. 그죠? 강남이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이들 손에 넘어갔다라고 볼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청나라 정부는 팔기군을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만은 실패해요. 왜냐면은 이때쯤 오게 되면은 청나라의 군대인 팔기군은 상당히 무력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병자호란 때 용맹했던 유목민족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나태하고 무능한 군대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팔기군은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태평천국 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느냐? 첫 번째, 한인 신사층이 조직한 향용이에요. 한인 신사층, 한족 지배층입니다. 그죠? 자, 한족인데 왜 멸망, 흥한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려 했을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토지의 균등 분배를 약속했어요. 신사는 과거를 통해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회의 지배층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과거를 통해서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까닭,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땅이 많은 지주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땅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자기 땅을, 한족 신사들의 땅을 뺏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능한 팔기군을 대신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던 거예요? 향용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청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팔기군이 무력하다 보니까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제일 센 군대를 데려와요. 그게 바로 뭔가요? 청나라가 알고 있는 제일 센 군대, 바로 서양의 군대죠. 밑주십시다. 외국 군대 상승군의 활약으로 이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상승군 무엇이냐면요, 청나라가 고용한 외국 용병입니다. 외국 용병이에요. 미국과 영국에서 데리고 온 장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외국 군대가 바로 상승군이었습니다. 얘네들은 무엇을 쓰는 애들이었을까요? 중국의 전통적인 무기 아니면 서양의 근대화된 무기? 서양의 근대화된 무기를 사용하는 이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는 군대다라고 하는 뜻에서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상승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양 무기를 사용한 상승군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서양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미 느꼈던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아편 전쟁은 사실 몇몇 항구에서 일어난 해전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서양 무기의 강력한 위기를 실감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에서 상승군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 서양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서양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양무운동이 추진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하지만 청나라 정부에는 엄청난 통치 능력에 타격을 주었던 사건 태평천국 운동이었어요. 자, 2차 아편전쟁은요, 이름은 아편전쟁이지만 사실 아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차 아편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편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아편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무엇이냐면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무역을 시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난징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랑 무역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난징 조약 체결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무역의 이익이 얻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무역의 이익이 확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요 정도의 문을 여는 것은 부족하다. 더 청나라의 문을 넓게 열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역의 확대를 생각했던 것이고요.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도 영국처럼 청나라에 진출하고 싶다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때려서 더 크게 문을 열게 만들고 싶은데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때리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명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건에 꼬투리를 잡느냐? 밑주십시다. 영국의 경우에는 에로 사건, 프랑스의 경우에는 선교사 피살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중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에로, 영어로 화살, 에로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에로호. 자, 이 에로호라고 하는 배는 어떤 배였냐면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인 해적들이 이 에로호라고 하는 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에로호라고 하는 배는 영국인이 빌린 상태여서 거기에 영국 국기가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영국 측 주장에 의하면은요. 자, 그런데 중국 해적들이 중국인 소유 선박으로 도망갔으니까 청나라 관리들이 들어가서 중국인 해적들을 거기서 잡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영국 측 주장에 의하면 그 해적들을 잡는 과정에서 에로호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국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죠? 어쨌든 청나라를 때리기 위한 이유가 하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자, 프랑스 선교사가 피살당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크리스트교의 포교가 허용되었나요? 개항장에서 크리스토교의 포교가 허용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가 그걸 어기고 개항장이 아닌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법에 따라 사형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프랑스가 왜 우리나라 사람 죽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또다시 중국을 침략하였고 중국은 이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텐진이 점령당합니다. 텐진 어디냐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항구가 바로 텐진이에요. 우리나라 치자면 서울과 무엇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인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텐진이 점령당하면서 청나라는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텐진 조약 같은 것들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텐진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프랑스와 영국 군대가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느냐? 유추칩시다.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베이징은 청나라의 무엇이었어요? 수도였어요.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이 서양 군대에 의해서 점령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쟤네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이것은 1차 아편전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패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텐진이 점령당했을 때 텐진 조약을 맺었다가 이후에 베이징이 점령당했을 때 베이징에서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2차 아편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밑줄칩시다. 개항장이 확대가 되어 기존의 난징 조약에서 10개 정도 더 많은 항구가 개항이 되고요.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교 포교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개항장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포교가 허용이 되는 포교가 인정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베이징 조약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영국에게는요, 밑줄칩시다. 주름반도라 그래서 홍콩 주변의 땅을 더 많이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습니다. 자, 한편 이 베이징 조약을 중간에서 청나라랑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재해준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청나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말려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났지, 안 그랬으면 너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어디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미치십시다. 연해주를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청나라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루빨리 뭐 하지 않으면, 근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양무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양무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